예, 상쾌한 아침입니다.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예, 코로나19의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어제 모처럼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선생님들과 공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공론의 장은 4년간 이렇게 열리지 않았던 국회 행사에 새롭게 바뀐 그 제도, 룰, 또는 우리들이 그 직접 유네스코 위원회에 각자 신청해야 할 어떤 그 신청을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주의할 사항, 또 어느 기관 단체에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그 신청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 여러 선생님들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한 150분 동안 이 발제에 대한 여러 선생님들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이 되고 또 생산적인 이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 사회자로서 또 뭐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은 또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7분 선생님의 어떤 그 발제가 있었습니다만은 14분의 어떤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 내용을 보니까 어제 그 발제해 주신 선생님에 대한 토론도 있고, 또 이 발제하지 않는 또 각 기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14분이니까 한 분당 10분씩이 되는데 한 7분간 이렇게 발제를 해 주시고 또 한 2, 3분간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대답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이렇게 요령껏 좀 이렇게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렇게 뒤에 그 이 토론문이 작성이 됐는데 뭐 제가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토론문을 읽고 답변을 드리려 했더니만은 또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159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 분씩 토론을 이렇게 듣고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국학진흥원의 김명수 선생님의 어떤 내방 가사에 대한 그 발제에 대해서 이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김수롱 선생님 아주 첫 스타트 중요합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어제 김영수 선생님 발표, 우리 내방 가사의 기록유산 등재의 당위성 풍부하고 세밀하게 잘 짚어줬고요. 마침 2년 전에 제가 출판한 조선시대 여성과 한글 발전, 거기에 또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여기 실어놨습니다. 조선시대 여성과 한글 발전, 이거 연구로 제가 올해 세종문화사 학술상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그 제 연구 결과를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하신 거의 중복이기도 하고 또 보완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여성 가사가 18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창작이 되고 영남 지역으로 주로 이제 한정돼 있다는 걸 기존 연구에서 많이 밝혀진 거고요. 그래서 주체, 주제, 유통 텍스트 측면에서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주체란 측면에서 여성의 정체성, 주체성을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글쓰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주로 양반 기혼 여성에서 익명성으로 주로 창작이 됐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그 주제의 폭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목적 지향적인 주제부터 비판, 그 다음에 감성, 이 생활에 관한 이 온갖 주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운문 형식이지만 그 산문에 가까운 그런 형식과 내용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통 측면에서도 뭐 창작을 통한 유통, 또 공동작도 많고요. 그 다음에 필사를 통해서 또 낭송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됨으로 인해서 이 한글 문화의 발전과
여성들의 그런 삶의 애환을 잘 드러내주고 나누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텍스트 측면에서 보면 이 내방 가사는 하나의 문학 작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내방 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글쓰기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가정의 어떤 교육 측면에서도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당연히 생활을 담아내는 텍스트, 그러면서도 그 양반가 여성들의 어떤 치유와 오락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와 가치로 인해서 여성 그 남전 여비의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큰 힘이 되었고, 더불어서 이제 한글 문화 발전에 또 한글 문화 그 바탕을 이루는 큰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종대왕의 이 한글 창제 정신의 핵심인 언문일치, 이 말하듯이 글을 쓴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평등한, 그러면서 누구나 이 글쓰기 문화에 참여시키는 그런 정신인데요. 그 뿌리가 뭐 훈민정 해례본에 있지만, 또 세종대왕께서 또 그걸 월인청광지곡이라는 이 한글 전용 그런 그 찬물가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그걸 증명해 보였어요. 물론 월인청광지곡은 한자를 병용했습니다. 근데 한자 앞에 한자보다 3배 가까이 크게 한글을 써놨기 때문에 그 당시를 보면 그게 이제 한글 전용 문체죠. 그런 전통과 가치를 이어간 게 이 내방 가사이고, 그리고 이 내방 가사가 결국은 근대 이후에 언문일치라는 그 중요한 문체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한글 소설로 또 발전돼 나가고, 그런데 1910년 이 나라가 망하면서 일본의 그 국화문 혼용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이 내방 가사가 갖고 있는 그런 언문일치 정신, 이런 것이 지식인들의 어떤 기미독립 선문과 같은 그런 아주 이상한 문체, 아주 그거는 이 언문일체 반환은 아주 지식인 중심의 잘못된 문체거든요. 뭐 내용이야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그래서 이게 역사가 거꾸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방 가사의 이런 문체 전통 이런 것이 그대로 이어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19세기라고 하셨는데 사실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나 그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만 그래도 기록에서는 이 한 1년 차이라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19세기로 하기보다는 그냥 18세기 후반으로 하면 이게 단 10년이라도 이 기록의 사실성도 그렇고 가치를 더 드러내주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8세기 후반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기존 연구에서 뭐 이렇게 언급은 많이 됐지만 제대로 밝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영남 지역에 또 그 이쪽 연구의 대가이시기 때문에 다시 또 여쭤보는 건데요. 이 내방 가사의 그 뛰어난 가치, 문학적 가치, 문체적 가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 경북 북부 영남 이렇게 한정돼서 더 이상 확산되어 나가지 않은 그 이유가 뭘까는 게 궁금해서 그거 여쭤보고요. 나머지도 간단히 그냥 언급만 하겠습니다. 그 제가 지난해 그 해서 지난해 그 훈민정 해례본이 등재된 10월 1일을 세계 기록유산의 날로 지정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계 기록유산 홍보 방안 올해 이제 3번째 그 책이 나옵니다. 이 기록유산을 홍보하는 대단한 큰 업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그 사업이 중단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요 기록유산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하는 사업을 좀 발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162쪽에 보시면 올해 제가 주도해 가지고 세종대왕의 업적 10개를 6개 언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영어 뭐 이렇게 해서 그 자막 처리해 가지고 이걸 60개 동영상을 한글날 때 그 유튜브에 동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우리 기록유산 홍보 동영상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안은 이제 그 161쪽에 4번에 있는데요. 세계 기록유산의 도시 안동에 세계 기록유산 모두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메타버스 뭐 이런 방식도 좋고요. 하여튼 이런 공간을 건립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뭐 김 선생님 1번과 뭐 4번을 위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좀 미비하고 보충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데 너무 잘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내방가사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연대가 올라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압니다. 그런데 왜 19세기로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확인될 수 있는 저자가 창작자가 알려진 자료는 1796년께 최초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 정조시대이긴 하지만은 이 하나의 완결성이라든가 완전성을 어느 정도 내방가사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통칭해서 19세기 이후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물론 그 전에 기록상으로는 뭐 16세기에도 내방가사가 있었다고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을 내방가사로 보기엔 조금 곤란한 그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발표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근대성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 지금 우리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던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근대와 현대는 무엇인가?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화두입니다. 근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세사회의 해체에서 우리 현재의 동시대까지 늘어오는 과정에서 역사에 주체가 되지 못했었던 여성들의 기록 이러한 한 측면에서 꼭 저는 근대성이라고 논문에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중세사 해체에서 현대로 넘어온 과정에서 여성들의 자기 목소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던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어제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방가사가 발견된 지역이 안동문화권과 연비관계에 있는 지역이 있답니다. 사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우리 전 시대에 제약되어 있었고 또 집과 마을 더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여성들과 사이에 교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이 겪었던 공간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혼인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혼인 관계에 의해서 전파되는 그런 문학 장르이자 기록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하나의 독특한 것은 사대부가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던 내방가사가 20세기쯤 넘어가면서 이제 하층민이라고 되는 비양반층 여성들도 포함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전쟁과 이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리고 와해가 되면서 이제 도시화 되면서 그래서 하층민으로 내려가던 것들이 기본 사회 구조 자체가 신분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완전히 터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방가사가 지속적으로 전성되지 못하고 이게 소멸했던 것도 그런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변화와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방가사에 대한 말씀은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 저희들이 원래 시범적으로 외국인들을 섭외를 해서 유교책판 그걸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리 세계 기록유산들 지정된 것들을 좀 인기 유튜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동을 세계기록유산 모두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글쎄 이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우리 참여 모든 기관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선생님 뭐 더 그래도 그 여기 선생님 뭐 그 질문 중에 이 내방 가사가 경북 지역에 머문 이유, 그 저 향유층의 어떤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논리적으로 뭐 연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왜 이 지역만이 유독 이렇게 향유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고민을 좀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번, 3번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유산 제도 관련 홍보 뭐 이승철 선생님이나 전진성 선생님 뭐 한 말씀 뭐 주시면은 주시죠. 예, 그 김순홍 선생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런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활용해서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은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 유도를 위한 노력들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유엔 공식 언어를 제안하셨는데 이것도 뭐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엔 공식 언어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 아랍, 중국어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힌두어까지. 힌두어는 아닙니다. 힌두어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유엔 공식 언어라고 하면 그 지금 말씀드린 6개 언어가 있고 워킹 랭귀지라고 하면 이제 영어 불어를 씁니다. 유네스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영어나 그 이런 프랑스어 이런 쪽으로는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사실 스페인어나 러시아어, 중국어 이런 것들은 사실 신경을 많이 안 썼었어요. 근데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안동에 기록유산 관련 메타버스 관련 기관을 건립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해 주셨는데 흥미로운 제안인데 그 아주 현실적으로 이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업 구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 디바이스를 만드는 이제 그런 산업들이 있고 그건 사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그 생각하기는 조금 이제 다른 분야고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들도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 판교에 다 있죠. 그리고 그 통신 인프라 산업도 사실은 저희가 조금 이제 엄두를 내기는 어려운 분야인 것 같고 유일하게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컨텐츠 분야라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들은 그 물론 뭐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볼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 기록상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그 이런 기술력으로 그걸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과 코어를 이렇게 시도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2번 관련해서 이제 그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주셨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세계 기록유산의 날을 지정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국내 기록유산, 세계 기록유산의 날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국제적으로 기록유산 두 개 다 포함되어야겠죠. 일단 이제 뭐 국내에서 이제 세계 기록유산의 날을 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훈민정음이 등재된 이제 10월 1일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그 16개 수장 기관들이 이제 다 같이 공감하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먼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그 사업을 그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이제 문화재청이니까 문화재청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갖고 이제 행정적인 어떤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세계 기록유산의 날을 지정하는 문제는 또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 세계 회원 국가들과의 어떤 그런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개편 아니면 또 IAC 차원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결과보다는 이런 그 기념일을 지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이제 많은 기관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그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혹시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논의가 될 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사실 이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지금 메타버스가 이제 4차 산업과 연계해서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플랫폼으로다가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일반화되는 시기가 이제 반드시 올 겁니다. 아까 우리 전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 우리 왜 기록유산 분야에서 그걸 갖다 선도적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야 되는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한 어떤 구성이라든가 창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안에 담겨지는 컨텐츠가 좀 기대에 못 미치면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그 기록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그런 소장 기관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그와 관련된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를 갖다가 많이 창작해내서 스토리를 많이 풍부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해서 그게 이제 메타버스 안에 담겨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의도 좋고, 아니면 이제 작가들 또는 여러 사람들이 통해서 그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작업이 먼저 적극적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짧게 한마디 첨언하면은 그 안동이 기록유산, 유교 책판, 그다음에 도산서원, 병산서원 이런 문화유산이 또 지정이 돼 있고, 지금 계속 그 안동 탈춤이 그 무형유산인 그 세계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되면은 이제 그랜드 슬램이 돼서 아마 그런 공간도 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이 규장각 어떤 활용 홍보 방안과 관련되어서 우리 정신숙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규장각 학예연구사 정진숙입니다. 저는 원래 이 토론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것들을 좀 보다가 이제 사실 제가 토론할 게 별로 없어서 이제 저희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하고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규장각 하면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절차나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한 기관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올해 들어서서 저희가 많은 정책들을 바꾸고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그 전체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전책도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기관에서는 사용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저희 기관은 각 기관에서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URL 연계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규장각에서는 정말로 많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소장 자료들의 서비스는 좀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낮은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제일 그래도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조선왕조실록인데,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장하고 서비스하고 있고, 텍스트와 번역문은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번역은 고전번역원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사이트가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 이미지를 URL로 연결을 하고는 있지만 이 세 기관이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서비스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저희 쪽에 원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조선왕조실록이 아니고 승정원일기구나. 네. 근데 거기서 저희 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는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성록이나 조선통신사 기록물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성록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지만 거의 이용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용이 덜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그냥 이미지만 서비스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텍스트 번역문 등을 종합해서 살펴볼 수 있는 플랫폼은 없는 실정이다라는 것이 현재적인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국보보물 및 세계기록유산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게 돼서 저희 소장 자료에 대한 뭐 설명 이런 것들을 설명과 이미지를 이렇게 붙인 책을 발간을 했는데 잘 모르시죠? 네, 이런 것들도 출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세계기록유산은 아니지만 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번 했던 그 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저희 나름의 이본 조사 사업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장각이 11종의 동의보감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 성과에 따라서 이제 4종을 선발하고 그것에 각각 차이점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다른 기관과의 협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토론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네스코 유산 홍보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유네스코 한국 세계기록유산 서비스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연관 기관이나 콘텐츠와 관련돼서는 전혀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료에 대한 그러니까 자료가 계속 바뀌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왕조실록도 이제 국보 160번에 이제 번호가 달라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반영이 없고 뭐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 않은가. 그러니까 생각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현실적인 상황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현재 상태의 점검과 그러니까 유용한 사례를 모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 컨텐츠와 생산, 소비를 가속화하는 상황이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이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저희 자료를 잘 사용하시겠지만 일반 대중들은 거의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고 어제도 언급을 하셨고 토론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있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혹은 새로 구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 뭐 여러 가지 하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우선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계시는데 그 서비스가 어디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것이 우선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좀 그러니까 소장기관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한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 혹은 서비스들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관이 중심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관련한 것들도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모방 사례는 전 K무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K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대학에서는 다 알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 대학에서 자신들의 그 강의를 올려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수강도 할 수 있게 하고 활용도 할 수 있게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K무크 같은 경우는 유튜브, 차이나는 클래스, 뭐 EBS의 위대한 수업 같은 것과 연계를 하면서 그러니까 방송들과 연계를 하면서 그 활용을 조금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이런 유용한 사례로서 K무크 같은 방식의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는 관련 기관들의 자료들이나 관련 데이터들을 모아서 서비스를 하고 동시에 이러한 그 좋은 사이트의 예를 모방하거나 혹은 이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 뭐 예, 전 별 기대를 안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정신숙 선생님께서 아마 그 말씀하셨던 저희 위원회 그 사이트가 유산 사이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예,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이버랑 그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 포커스가
우리 유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이 어떤 것들이 등재가 되어 있고 어떤 가치를 인정받아서 등재가 됐는지를 설명을 하는 자료를 만들자라고 네이버랑 협의를 해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기록유산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 또 기관이 또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그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유산 사이트의 성격 자체가 좀 네이버랑 협의해서 만든 사이트의 성격 자체가 좀 그게 제한적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다면 그 우리 소장기관 관련돼서 그 저희가 그 링크 정도는 달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보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기관들이 하는 활동들이나 컨텐츠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는 작업들, 필요성들은 가끔 저희가 이런 회의를 하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구현하는 것도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기관들이 또 당신들 원하시는 스타일로 내용들을 이렇게 또 구현하는 방식들이 또 다 이렇게 달라서 그걸 하나의 어떤 통일된 형식을 갖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K무크 아까 그 사례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 지금 기록유산 소장기관 이런 그 아동공학진흥원이 항상 매년 이 회의를 하시면서 그런 제안들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업화로 또 연결시키기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K무크 사례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참고로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발표하면서 그 바이킹 에이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어세신스 크리드라는 게임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게임 회사가 만든 컨텐츠예요. 근데 그 어세신스 크리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폭력적이긴 해요. 사람 이렇게 그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의 어떤 역사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게이머가 이제 그 미션을 이제 달성하는 게 그 게임의 목표인데 그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특정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이나 고증을 정말 철저하게 잘 해서 그 화면에 띄워놓은 그 역사적인 배경 모습들까지도 굉장히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 우리 기록유산 같은 경우도 그런 컨텐츠들을 학술적으로 연구를 한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컨텐츠화 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 작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셔서도 감사드리고 이제 K무크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주셔서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학진흥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면 각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서 직접 강의도 하셨고 책도 많이 내셨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쉬운 게 결과가 그 순간 그때에 정지되어 있다라는 것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제 책도 더 이상 발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그냥 인터넷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시면 그러니까 국진원 입장에서도 이제 성과로 보여지니까 좋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좋은 말씀 참고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한 바퀴 돌고 시간이 되면은 또 한번 되뇌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또 유네스코 기록유산 홍보 방안에 대해 가지고 이 라경준 청주 고인세 박물관 선생님께서 또 전 선생님한테 하신 말씀이 계신가 본데 한번 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전 선생님이 오늘 인기가 좋으시네요. 저는 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홍보의 초점이 공감 언어 개발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아무리 좋은 언어로 표현을 하더라도 수요자가 이해를 못한다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어제도 나온 한글과 영어 표현이 다를 수 있다. 표현할 때 객관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대구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책이 나와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좀 했었는데, 현재로 저희 박물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직지대학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을 1년 과정, 일주일에 한 번, 2번 하는데 해서 한 다음에 거기서 그 좀 제대로 표현을 하신 분들을 선발을 해서 처음엔 청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대전, 세종, 충청권까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 그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은 2시간씩 가서 그 직지하고 우리 한국의 옛 인쇄 문화에 대해서 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다른 기관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계속 쭉 공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시대가 텍스트보다 그림이다 보니까 저희가 동영상하고 지금 만화를 9개 국어로 만들어서 이제 인터넷이 되는 지역은 이북이나 동영상 제공을 하고, 그런 게 안 되는 제3세계 국가에서는 책이나 CD로 해서 지금 배포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아까 4차 산업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이공계통에 계신 연구진들이 자기네 연구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마침 저희하고 연이 닿아가지고 지금 뭐는 작업을 하냐면 AI 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금속활자본과 목판본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그 협업에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 옛날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뭐가 내려왔는데 이게 뭔지 알고 싶은데 그거를 알려주는 데가 일반 시민들은 좀 많이 없거든요. 알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으려고 지금 나름대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진성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이나 만화나 공급자 위주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실감 콘텐츠라 해가지고 조금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앞선 게 이제 메타버스인데, 저희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내년이 저희 박물관 개관 30주년이라 9월 4일에 맞춰서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서 특별전을 지금 기획 중에 좀 있습니다. 얼마나 잘 구현될지, 이제 문제는 사업비인데 사업비를 조금밖에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 한번 좀 관심들 가져주시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전 선생님한테 2가지 질문 좀 드리고, 우리 전체적인 제안을 한 2가지를 좀 드리는데, 이 답변은 우리 주관자인 그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대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전 선생님께서 대사례 의궤를 사례로 이제 발표를 주셨는데, 그럼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가상현실을 담을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우리 기관들이 메타버스를 구현을 할 때 그냥 재미있는 대사례 딱 그것만 일례로 해서 구현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을 만들게 된 과정, 그리고 이 의궤가 갖는 의미, 이 전체적인 것까지 다 메타버스로 구현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은 건지, 그거를 한국위원회는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표자께서는 2번째, 단순한 얘기를 발굴이 아니라 메타버스 환경에 최적화되진 방식과 내용의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도 아까 저희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했지만은 이 컨텐츠 확보하는 게 무슨 제일 중요한데, 일례로 우리 안동 여기 국각진흥에 왔으니까 한국의 유교 책판을 메타버스로 구현을 한다면은 어떠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2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공동 제안으로 세계유산 관련 사업 연계 제안이 이 메타버스 기반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훈민정음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이면 조선왕조실록의 그 유산별 DB가 선행돼야 됩니다. 근데 이 비용이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 홍보 사업으로 조금씩 지원을 받는 게 있는데 그 사업비 갖고는 이거 뭐 엄두도 못 내고 그러니까 우리 이 기관들이 공동으로 좀 대처를 해서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건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오늘 여기 세계기록유산 기관들이 모였는데 조선시대 이전에 기록된 인쇄본 같은 경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기록유산에 결과론적으로 그 완성된 책이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우리 뭐 아시겠지만은 이 책을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는 기술은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경상북도하고 군위군에서 삼국유사 목판을 재현을 했는데 전국의 각수 다 모아봤는데 얼마 100명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이런 그 기록유산을 영위하게 만든 무형유산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무형유산도 같이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를 시켜서 복합유산 개념으로 좀 보호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그것을 좀 제안을 하고, 참고로 저희가 이달 19일에 이 한국의 인쇄술 갖고 그 무형유산 가능성에 대한 그 기본 워크숍을 저희 박물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전 선생님 뭐 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제가 발표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가 버스인 줄 알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꾸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된 질문을 주셔서 반갑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대사의 의궤를 지금 메타버스화 컨텐츠로 만들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 그런 어떤 그 컨텐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입니다. 근데 그 저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메타버스 콘텐츠화 할 건지는 사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제 그 대사례를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역사적인 하나의 의례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의궤라는 기록물의 어떤 가치 전달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사람들한테 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두 번째, 유교 책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메타버스를 구성하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유교 책판 같은 경우는 정말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기록물인데 그 안에서도 사실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지,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그건 뭐 내용은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제가 드리고자 했던 그 메시지의 가장 큰 부분은 메타버스가 전혀 새로운, 뭐 완전히 새로운, 우리가 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냥 그 2D의 인터넷에서 3D의 인터넷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를 예전에도 이제 그 닷컴 버블이 한참 커지던 2000년대 초반에 이 모든 기관들이 다 홈페이지를 만들었죠. 근데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사람들이 와서 보질 않죠. 중요한 건 홈페이지에 어떤 컨텐츠를 올리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메타버스 공간을 만든다고 사람들이 다 오지는 않을 겁니다. 메타버스 공간에 어떤 컨텐츠를 저희가 올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컨텐츠, 3D 공간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들이 아마 여긴 기록유산에 대한 전문가분들은 많으실 텐데 이 기술 분야, 이걸 구현하는 사람들과
코어건 저희가 전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필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가 필요하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김영수 선생님 뭐 특별히 예, 갑자기 불려놓은 느낌입니다만 사실 저는 메타버스가 뭔지 잘 모릅니다. 아마 그 가상현실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유교 재판 같은 경우는 난 선생님 말씀 중에서 나왔지만은 판각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대별로 이게 구별해서 판각의 장면들을 하고 판각 공간들 이것들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 유교 재판으로 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선왕조실록과 비슷합니다. 조선왕조실록과 비슷한 게 워낙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과 그 사람들이 행했던 의지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 문집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사람이 살았던 방식들을 재구현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기록유산센터보다는 우리는 그걸 전담하고 있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팀이라고 해서 저희들 팀이 따로 있는데 그저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류 무형유산 같은 경우 저희들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목판유실 협의체가 있습니다. IAPW라 그래서 있는데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양주조판박물관이 이게 중국 목판 판각술로 등재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좀 정치적인 고려도 사실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이 판각술이 사라져가는 기술인 건 지금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존할 건가 개선할 건가라는 문제는 우리 전문적인 각수분들하고 중앙시장하고도 사실은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자 말자라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악진흥원에 그 작년 7월달에 이 6.25 책판 그다음에 편액이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반 젊은층 또 어린아이들층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뭐 가상현실이라 할까 실감 콘텐츠 형식으로 지금 기록유산 체험관을 작년 7월달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예를 들면 게임형으로도 돼 있고 뭐 가상현실의 제목을 목판을 뭐 사수하라 뭐 또 이 현판을 뭐 이렇게 해서 뭐 곰팡이 균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지금 게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뭐 손자나 애들 데리고 단체로 이렇게 들어가서 게임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좀 그 기존에 뭐 그 해보는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또 재밌어 합니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세계 그 유산을 일반 국민 가치를 일반 국민들에게 좀 이제 활용하는 방안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그거를 못 보셨으면은 뭐 식사하고 잠시 이렇게 우리 박물관 옆에 그 세계기록유산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많이 좀 초가 되는 것 같은데 다음은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과 관련되어서 이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에 계시는 홍인하 선생님께서 민주운동 기록물에 대한 홍보, 구체적인 어떤 것을 또 이렇게 재연도 해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됐나요? 예, 홍인하입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또 셔틀버스까지 하면 3번에 택시까지 4번을 갈아타고 왔습니다. 어렵게 왔는데 되게 좋네요.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해봤더니 이 좋은 풍광에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이제 세계 기록유산 중에서 특히 이제 인권 기록유산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그 특징들이 이제 인권 기록물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다양한 출처, 또 다양한 유형. 그래서 5.18 기록관에 모든 5.18의 기록물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분산 배치되어 있고 분산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해 9월부터 이제 3년간 TV 구축을 이제 하면서 이 인권 기록물들을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조금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까 고민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18 기록물이 인권 기록물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집되는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5.18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언비어 피포죄로 다 구속되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 기록물을 수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부분들이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 기록물이 수집이 되어서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40주년이 되고 올해가 41주년이니까 기록물을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에 기증된 기록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5.18 기록물을 가지고 진실규명 이게 이야기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기록물을 기증해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진실규명을 해서 정말 내가 기록물을 내야만이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기록물들이 이제 40년 동안 항아리에 숨겨놓고 땅속에 묻어놓고 지붕에 올려놓고 이런 어떤 기록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가로 이렇게 등재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어제 뭐 기조 강연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말씀 나오셨는데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경호 선생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이게 들어온 건가요? 이렇게 나오면 돼요. 켜졌어요. 예. 기록물이 추가로 나올 경우에 그걸 일정한 주기로 묶어가지고 유네스코에 불호 혹은 추가 등재 신청을 하는 것은 절차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계속 추가할 수는 없고 일정 기간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의 그쪽에서 얘기하는 스타일로 말하면 서브 아카이브를 만들어가지고 그 서브 아카이브에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하면 그 경우는 거의 대부분 승인을 받죠. 다만 이제 새로 추가되는 기록물의 진정성, 오센티시티라는 것은 아마 추가 신청을 제출하는 기관이나 혹은 단체에서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록물에 의해서 진실을 밝힌다는 문제는 사실은 이 세계 기록유산의 원래의 취지와는 그건 좀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제 소위 법률적인 문제와 기록 자체의 가치의 문제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가는 기록유산 사업에서는 별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5.18 영상은 있지만 이렇게 테이프가 새로 또 나와가지고 등재를 이거를 50주년 기념 5.18 50주년 기념으로 추가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추가 등록이 된다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가 관련돼서 짧게 뭐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이 유교 책판이 있는데 지금 그때는 우리 64,226장이 이제 일호기산됐는데 지금 뭐 유교 책판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많은 양의 어떤 추가 기탁을 못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탁을 뭐 유도하는 측면에서 만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가 기탁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어제 그 말씀을 듣고는 좀 더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겠죠, 선생님. 예. 참고로 다음은 잠깐만 어제 그 에드먼드 A 그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 추가 등재가 이제 공식화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실행 계획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아마 유네스코 차원에서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정보들은 이제 뭐 한이라든가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관련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등재된 그 기관에서 이제 등재 기록물 이외에 이제 연관 있는 기록물들이 계속 찾아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추가 등재 목록 어떤 그런 검토 사항으로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례가 있어요. 바베이도스에서 만든 노예 관련 기록물 97년에 등재되고 2007년인가 2009년인가 그 추가 등재가 됐는데 실제 양은 2009년에 추가 등재된 양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추가 등재 케이스가 좀 한 건인가 두 건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RSC는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다른 기관에도 뭐 참고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 국채보상운동 기념 4회 정우승 선생님께서 또 이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또 거기에 관련된 홍보 및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 정우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규정각의 정진숙 선생님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 세계기록유산 홍보 및 활용 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도 제가 이렇게 등재기관 간의 모임이나 세미나 같은 곳에 자주 방문을 할 때마다 항상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등재에만 만족을 하지 말고 이후에도 그 등재된 기록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2017년 10월에 등재한 이후에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기록물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국채보상운동의 나눔과 책임 정신을 어떻게 세계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해서 금모으기 운동이 있거든요. 1997년, 98년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자료 수집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 국채보상운동 연극을 제작해서 전국에서 공연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요번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구에서 공연을 하고 18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아리랑 TV와 협업을 해서 지금 현재 국채보상운동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제작을 해서 외국인 패널 한 7분이랑 그다음에 역사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이번 12월 말까지 방영을 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뎀션 코러스 합창단이라고 해서 합창단도 저희가 구성을 해서 12월쯤에 역시 다 대구 전 지역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시민 아카데미, 그다음에 국채보상운동 만화 관련해서 경진대회 같은 것을 연다든가 아니면은 기록물의 내용을 번역을 해서 총서로 간행하는 사업도 좀 하고 있고, 연구총서라고 해서 우리 지역사 총서, 그다음에 지역사 총서, 그다음에 인물사 총서 이런 책들도 한 10권 정도 발간을 해서 올해 내로 전국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부터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을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서 올해가 3개년도 사업이고요.
현재 아카이브 시스템 자체는 거의 완성을 해서 10월부터 저희가 홈페이지 쪽으로 이제 링크를 걸어서 아카이브를 대중한테 현재 공개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2,475건의 이제 기록물 사진이랑 그다음에 그 예전 이제 100여 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제 그 한자 이런 것들을 탈초해서 이제 텍스트화해서 이제 올려놓고 그걸 이제 현대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도 번역을 해서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할 수 있게 검색 시스템도 마련해놨고 또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운동이다 보니까 그 전국적으로 이제 그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존에 저희가 연구를 할 때는 가장 최근에 연구했던 분이 한상구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연구할 때는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이가 대략 한 23만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을 하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30만 명이 좀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0만 명의 인원을 전부 다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에 이제 해서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어느 지역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여기까지 현재 만들어 놓고 현재 공개해 놓은 상태고 이후에 이제 요 3개년도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국채보상도 참여했던 인물이나 뭐 기관, 뭐 단체들 여기에 대한 이제 관계망을 형성을 해서 온톨로지 시스템으로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국채보상도 기념사업회에서 만든 뭐 이런 만화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뭐 대중들을 위한 이제 자료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북 시스템 이런 것들도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하면서 실무자의 입장에서 한 번씩 느꼈던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10월 달부터 이제 공개를 하고 실제로 많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접속을 하고 계시고 확인을 하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 이제 대국민 이제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는데 한 번씩 한계점 같은 게 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유네스코라든가 이런 것이 중심이 돼서 아까 정진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러한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 저희 국채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기관에서도 디지털 아카이브를 이제 만들고 있는 곳도 계시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만들 예정일 곳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성과물들을 이제 연계를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아카이브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이 된다면은 훨씬 의미도 있고 홍보용으로도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이제 구축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태지만 특히 구축할 때 초창기 때 좀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느꼈던 게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기구축된 등재 기관들도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이미 만들고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만들어 놓은 이제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이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 이런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구축 관련된 이제 노하우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은 나중에 다른 이후에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드는 이제 단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좀 더 훌륭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유네스코라든가 이런 곳에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은 혹시 이와 비슷한 뭐 연계와 관련된 이런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시냐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예, 선생님. 예. 네, 그 아까 정진숙 선생님 질문 주셨던 거랑 비슷해서 간단하게만 답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웹사이트 상에서 그런 아카이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별도의 또 아카이브를 지금 구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지금 아까 정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듣고 나서 저희가 돌아가서 저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산 웹사이트 상에서 그런 아카이브 링크들 정도는 저희가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그 정도 서비스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제안 주신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 관련 기관들끼리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7억 정도 그 홍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원래 한 20억 정도 하다가 조금 줄었는데 내년에도 아마 계속 그 사업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소장 기관들 신청 안 하신 기관들도 있고 해서 거의 뭐 억 단위로 지금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마 충분히 그 사업 예산 안에서 원하시는 기관들 또 이렇게 필요로 한 기관들이 좀 중심이 돼서 이런 아카이브 구축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첨언드리면 그 문화재청하고 저희하고 그
이 홍보 활용 사업들 관련해서 지금 국제보상운동 같은 경우도 지금 책자도 만들고 계시고 뭐 홍보 콘텐츠 뭐 아카이브 구축도 하고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그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또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통해서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그 정말 좀 의미 있는 사업들 개발되는 건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한 분 더 하고 조금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부산문화재단의 김효정 선생님이 통신사와 관련되어서 또 활용 방안에 대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부산문화재단의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조선통신사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그 특수성에 대해서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민간 주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한일 양국이 공동 신청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이유가 큰데, 어제 서경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일본의 침략이다, 아니면 일본 국가의 개입이다라는 말씀을 그 양국의 의견,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같이 병기하는 것도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등재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경험을 이미 해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엄청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감을 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서에 일본의 침략이다 라고 쓰기를 원했고, 일본에서는 출병이다 라는 말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침략이냐 출병이냐라는 그 의견이 너무 분분했었고, 그 과정에서 회의가 한 8시간 정도 지연이 되고 멈췄다가 이제 서로 일체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좀 불편한 그 시간도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예로 소요시토시라고 이제 쓰시마의 번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번주가 임진왜란 선봉에 섰기도 했지만 조선통신사를 파견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인물에 대한 초상화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조선통신사를 테마로 해서 일본이랑 교류를 한 시간이 20년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학자 양심을 걸고 그동안에 했었던 민간 교류의 힘을 믿고, 그 결과론적으로는 침략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소요시토시라는 초상화를 뺐죠. 그래서 일본이 아주 많이 양보를 해주고, 저희의 의견, 그 침략을 받은 그 식민지에 있었던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민적인 감성을 배려해서 이루어졌던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이 이제 많은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활용만 20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조선통신사를 테마로 활용만 계속 해왔었는데, 갑자기 등재를 하라라는 그 오더가 내려진 거죠, 사실은. 근데 저희는 학예연구기관도 아니고 학예연구직이 전혀 없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술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등재를 추진했었던 기관인데, 일단 저희는 유네스코 등재가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 했었던 것들은 그냥 이벤트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학술적인 면이 강화된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재청에서 하는 홍보 사업, 그리고 활용 프로그램 사업 2건을 지금 2년 연속 산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이제 저희는 출자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부산시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인데, 현재는 지금 저희는 소작물, 기록물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고, 양국에 산재되어 있는 111건과 333점의 통신사 기록물을 일단 한눈에 볼 수 있도록 DB를 지금 구축을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인본,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록물들을 영인본을 제작을 해서 전국 순회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단 공급을 하는, 아까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찾아보게끔 하려는 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지금 세대별에 맞춘 해설 프로그램들을 좀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아무리 이걸 구축을 해놔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가 없고,
뭐 또 청소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뭐 성인들이 봤을 때 좀 시시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찾아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는 이제 세대별로 맞춰서 해설을 하는 프로그램을 다 나누고 있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래 저희가 해왔던 것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통신사를 인형극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찾아가거나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이제 공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유마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부산 출신의 변박 화가를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인데 2017년도에 유마도라는 소설이 완성이 돼서 그거를 지금 국립국악원에서 그 무용극으로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3년째 이제 그 연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조선통신사를 뮤지컬로 만들기 위해서 극본 시나리오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재현한 조선통신사 선이 있어요. 그 실물 크기로 재현을 했고, 그 설계도만 그 26번을 바꿔서 만든 정말 정사가 타고 같은 실물 크기의 배가 있는데, 그 배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목포에서 부산까지 500km가 넘는 그 바닷길을 오셔가지고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승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이미 이 통신사 기록물과 통신사가 가지는 어떤 평화의 가치나 정신을 많이 이렇게 계승을 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에 계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미 도입을 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 도입을 일단 통신사 기록물에 대한 도입은 아니었고, 어린이 해설사를 지금 양성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 해설사가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이제 배웠던 거를 가상에서 현실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내가 주체가 돼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주어졌을 때의 적극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근데 기록물 자체에 대해서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거는 사실은 기록 유산의 경우는 방대한 스토리가 담긴 어떤 그 전체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메타버스 또는 실감 콘텐츠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임팩트 있는 주된 내용을 발췌를 해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 전부 다 메타버스가 뭔지 이제 좀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실감 콘텐츠가 막 이게 뜰 때는 우리 모두 실감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 라는 강박, 메타버스가 뜬다는데 또 메타버스를 해야 되겠네, VR, AR은 어떻게 하지? 아무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업체들하고 많이 연계를 해서 뭐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니즈나 또는 이 유행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접목을 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었는데 앞에서 다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셨어가지고 그 내용은 일단 넘어가고요. 네, 정리하시죠. 네네네. 죄송합니다. 일단 뭐 마지막까지 하소연이 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결국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그 예산이 내려오는 곳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뭐 물론 워크숍도 좋고 학술 대회도 좋지만 뭐 어떤 그 공식적인 아까 전에 그 기록물 데이터 플랫폼이 아니고 저는 인적 플랫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그 기관이나 협의체를 구축을 하셔가지고 그 한 해에 어떻게 기록물을 활용해서 활용을 잘 했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나 검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식적인 루트가 있다면 그것들이 지역에 파생돼서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힘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조금 당위성이 부여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 단체보다는 앞서가서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뭐 이 사용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앞에 뭐 질문하려 하니까 벌써 아마 답이 나왔다고 했는데 네. 특별히 뭐 주신 게 있습니까? 그 예산 문제는 사실 저희가 답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문화재청 여성희 과장님하고 같이 좀 오자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조금 바쁘셔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전문가의 양성 필요성 뭐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인적 플랫폼 구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끼리 조금 더 활발하게 논의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 부분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냥 그런 이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저 한 뭐 10여 분 가까이 좀 쉬는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저 한 10분 쉬었다가 25분쯤 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